이제는 잘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그 인간극, 코미디 일면의 구성을 다음에 열거해 보겠습니다. 인간극은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풍속 연구고 2부는 철학적 연구, 3부는 분석적 연구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부의 풍속 연구는 다시 그 6개의 그 하위 장르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이 사생활 정경. 이 정경이라는 번역어는 그 씬, 불어의 씬, 영어의 씬에 해당될 텐데, 이 씬을 불문학사에서 처음에 정경이라고 그 번역을 해와서 그게 관습처럼 굳어 있어가지고 그냥 정경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풍속 연구가 이 사생활 정경, 지방생활 정경, 파리생활 정경, 정치생활 정경, 군인생활 정경, 전원생활 정경, 이렇게 6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학작품을 이렇게 체계화하는 것은 발자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간극에서 고리어 영감이라는 작품이 어떻게 대표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고리어 영감을 발자크의 대표적 작품으로 보는 데에는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발자크 문학을 얘기할 때는 그 견해가 일종의 관례처럼 굳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 고리어 영감이라는 한 권의 소설이 방대한 인간극의 대표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자크의 특징적인 소설 기법 중 하나는 한 소설에 출연했던 인물이 다른 소설에도 다시 등장하는 소위 인물 재등장 기법입니다. 작자 스스로가 더없이 대담한 시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방법에 의해서 발자크는 자신의 소설 작품들을 각각 독립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갖는 하나의 전체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고려 영감은 이 인물 재등장 기법이 처음 시도된 작품인데 이것이 이 소설을 인간극의 대표작으로 만드는 중요한 한 이유일 것입니다. 발자크의 묘사 기법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소설이라는 점, 이것 또한 고려 영감을 인간극의 대표적으로 꼽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그가 처한 환경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결정론적 사고의 소유자였던 발자크는 사건 전개에 앞서서 소설의 서두를 긴 배경 묘사로 채우는 경우가 하나입니다. 고려 영감은 이 묘사가 철저하게 방법론적으로 실현된 전형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 영감은 그 작가로서의 발자크의 생애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 작품입니다. 발자크가 1827년에 사업이 실패해서 막대한 빚을 지고 그래서 발자크는 사업을 접고 다시 문학에 투신하여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후에 인간극에 포함될 본격적인 소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마지막 올빼미 당원 이라는 소설과 결혼 생리학이 출판된 1829년부터였습니다. 그러나 발자크 연구자 대부분은 이 작가가 원숙한 경지에 이른 시기를 183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명한 발자크 연구자의 한 사람인 피에르 바르베리스는 이 시기에 발자크가 형성과 낭만주의 시기를 지나서 고유한 의미로서의 발자크적인 소설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34년 전후로 해서 발자크는 의제니 그랑데라든지 루이 랑베르, 세라피타, 랑주의 공작부인 등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는 명작들을 양산하는데 고려 영감은 이 시기를 특징짓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발자크학자인 모리스 바르데슈는 발자크의 이전 작품에 비교하면 고려 영감은 일종의 요약이며 그의 미래 작품에 비교하면 그것은 일종의 예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자크는 자신의 소설에서 감상 없는 냉정하고 투철한 현실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리얼리즘 작가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면모가 비로소 특징적으로 형상화된 작품 또한 고려 영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소설 작품으로서의 흥미와 가치에 있을 것입니다. 잘 쓰인 그 재미있는 소설이 아니라면 고려 영감이 결코 대작가의 대표작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우선 치밀하게 짜인 단단한 구조의 소설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보케르 하숙집이 상세한 묘사로 시작되는 도입부에서 구성원들이 차례로 떠남으로써 하숙집이 와해에 이른 결말 부분까지 고려 영감은 빈틈없는 구성을 보여주는 한편의 완결된 소설로 평가받을 만한 작품입니다. 고려 영감은 딸들에 대한 사랑을 유일한 존재 이유로 살아가는 부성애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딸 사랑은 광적이고 병적인 것으로서 그는 마치 철없는 어린애가 연인을 숭배하듯이 자기 딸들을 사랑합니다. 우상 숭배와도 비유될 만한 광적인 자식 사랑이 자식들이 방종을 키워서 고려의 딸들은 임종의 고통에 시달리는 부친을 방치한 채 무도회에 나가며 부친의 장례식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현대의 세련된 소설 독자들은 더 이상 소설을 교훈담으로 읽지 않게 그렇게 되었지만, 고려 영감이 분별 있는 가족에 대한 교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려 영감의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인간 정렬의 비극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극은 무엇보다도 정렬적 인간들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극의 도처에서 특정한 정렬에 사로잡힌 편집광적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권력이라든지 돈, 도박, 발명, 예술 혹은 애욕이 그런 인물들이 정렬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가지 정렬에 모든 것을 바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영감은 자기 딸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정렬의 노예가 되어서 처절하게 파멸하는 한 인간 유형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고려 영감은 부성애의 비극을 그린 것 이상으로 젊은 주인공이 사회와 부딪혀 변모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고려 영감에서는 고리오, 보트랭, 라스티냐크가 각각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고 이 세 인물 이외에 보스양 부인 및 고리오의 두 딸이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해서 파리 상류사회의 이면과 실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라스티냐크는 흔히 다른 두 중심인물의 역할을 능가하는 인물로서 작품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보케르 하숙집에서부터 파리 대귀족 사회까지 도처에 출연하면서 줄거리 전개의 중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 모음으로써 주인공이란 명칭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출세를 꿈꾸는 젊은 야심가가 치열한 경쟁 사회와 빚어내는 갈등의 드라마가 고려 영감이라는 소설의 중심 주제의 하나입니다. 젊은이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와의 접촉으로 변모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은 서양 전통 소설에서 흔한 유형의 하나인데, 프랑스 문학에서는 이런 유형의 소설을 교육소설 내지 수련소설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젊은 주인공 라스티냐크에게 초점을 맞출 경우 고려 영감이라는 소설은 교육소설의 한 예가 될 수 있는 소설입니다. 애초에 그는 귀족 신분으로 태어난 젊은이답게 관대하고 성실하며 순수한 감성을 간직한 젊은이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젊음의 매력과 신선함을 잃고 젊음의 긍정적인 특징들이 마멸된 경화된 인간상으로 변해갑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겠다는 덕성스러운 다짐을 타락의 고비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하기도 하지만 그가 가는 길은 결국 손쉬운 영합의 길입니다. 즉 사교계에 투신하여 여성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하는 방법으로서 처음부터 그에게 떠올랐던 두 가지 출세수단 가운데 쉽고 편안한 방법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은 심원한 자아의 개발과 개화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 영감에 나타난 젊은 주인공의 변모는 사회 현실과 다수의 여론의 인간 개성이 복속되는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을 교육소설이라고 일컬을 경우 그것은 지극히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소설일 것입니다. 이 교육의 결과 라스티냐크는 프랑스 문학사상 가장 인상적인 야신가의 한 전형이 됩니다. 라스티냐크는 일찍이 댄디로 변모하는 와중에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회환이라는 촌충에 뜯어먹히며 그 덧없는 쾌락도 끊임없는 고뇌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생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부정직한 출세의 길은 영혼의 안식을 희생해야 하는 괴로운 삶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19세기 소설 주인공들은 사회와의 결별이나 사회로부터 후퇴를 통해서 이 세상은 나쁘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람이 살기에 충분히 좋지 못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루시엔 골드만이 이른바 문제적 주인공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 이들 주인공과 달리 라스티냐크는 사회 질서 속으로 통합되는 극히 예외적인 소설 주인공입니다. 발자크는 이런 예외적 인물의 창조를 통해서 사회를 그려내고 있고 그 사회를 비판하는 예외적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회든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사회는 없겠지만 특히 산업사회는 물질적 가치가 지배적 가치로 통용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르주아지와 대척지에서 부르주아의 적나라한 물질적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었던 귀족 계급의 쇠퇴는 이 시대의 프랑스 사회를 더욱 물질적 가치에 매몰되게 하는 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혁명 후 프랑스 사회는 여러 정치 체제가 접종하는 격변의 연속이었는데 이런 혼란한 시대 상황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믿을 것은 물질적 토대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의식에 주입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상의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서 왕정복고와 7월 왕정을 주 대상으로 한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탁월한 기록으로 통하는 인간극이 물질적 가치관에 지배되는 세상을 표상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져서 채권자들에게 쫓기면서 평생을 돈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글을 써야 했던 발자크가 보고 그린 세상입니다. 인간극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물질적 가치관이 가차없이 지배하는 세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자크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만큼 고려 영감은 인간극 전체의 이 물질 만능의 세태를 반영하는 점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에서 물질적 이해관계에 무관심하거나 초연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소설의 세 중심 인물의 운명 또한 결국 돈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포트랭은 돈의 힘이 전부인 사회의 작동 원리를 젊은 라스티냐크에게 신랄하게 설파하지만
그 자신도 결국 같은 원리에 의해 희생당합니다. 경찰이 이 사람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은 탈출한 도영수를 체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보통이 관리하는 도영수들이 막대한 비밀 자금을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고려의 드라마 역시 그 핵심에 금전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고려 영감이 신속히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메커니즘을 잘 이용한 것이므로 그는 어느 면에서 그 사회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의 비극은 그 막대한 부를 잘 관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그의 임종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나 하숙방에 누추함보다도 사랑하는 딸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비탄 때문에 더 처절해 보이는데, 노인의 다음과 같은 절규 속에 그 비극의 원인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부자라면, 내가 내 재산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재산을 그 애들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그 애들은 여기 와서 키스로 내 두 뺨을 핥을 텐데,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마저 이렇게 왜곡하는 것이 이 물질만 세상의 씁쓸한 진실인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젊은 주인공 라스티냐크의 변모는 물질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고려 영감 이후의 그의 행적은 궁핍한 가문의 장자의 운명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정도가 지나친 타락처럼 보입니다. 인간극은 때때로 보통 사람이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는 가혹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병리적 사회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발자크의 작품들이 동시대에 종종 비도덕적이라는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발자크의 소설을 19세기 프랑스 리얼리즘 문학의 가장 뛰어난 성과로 인정하는 데 별 이의가 없는 현대 독자들은 인간극의 현실을 감상이 배제된 정확한 인식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